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지난 금요일에 한일 양국 간 과장급 실무 협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지난 12일 양국의 과장급 실무진은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5시간여 동안 비공개 협의를 가졌는데요. 예. 그리고 협의 결과를 보도자료와 같은 서면으로 남길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각자 기자들에게 브리핑하자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가 이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해서 양국 간 논란이 일었는데요. 네. 이 다음날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 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국으로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을 바꾸고 한국 정부가 회의 내용을 외부에 알려 신뢰를 훼손했다며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를 하는 등 일본이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폄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함께 회의를 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일본 측의 이번 태도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한국 정부는 국장급 회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이 난색을 표하면서 과장급 실무 협의로 격화됐고요. 네. 이마저도 양자 협의로 부르자는 한국 측 요청에도 일본은 기어이 설명회라는 명칭을 고집했습니다. 게다가 이 양국의 관심도가 상당히 집중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 수 있었을 텐데도 장소 선정부터 응대까지 한국 대표단에게 통상적인 과장급 회의 이상의 대접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본의 계산된 행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절대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의 이런 행동의 목적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네. 따라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WTO 분쟁 해결 절차 제소 이전에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네네. 이 한국 정부는 지난 7일에서 8일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 제기했고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는데요. 이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양국 협의가 무산되게 되면은 이 3명의 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이 구성이 되고요. 이들은 두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에 나섰다는 흔적이 남는 기록은 이 심리라든지 이사회 회의 등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 부분마저도 미리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당장 문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의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WTO 일반 의사회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한 것 자체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근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일반 이사회 논의는 WTO 분쟁 해결 수단, 그러니까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 제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예 협상조차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 여론전이라는 우회로를 선택을 했고 이는 외교 관례상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WTO 일반 이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이 WTO 중요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자리로 2년마다 개최되는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강요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이 일반 이사회가 최고 결정 기관으로 기능하는데요. 네. 우리 정부는 이 전체 164개 WTO 회원국과 지역 대사가 참석하는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WTO를 통한 문제 해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택해야만 하는 건가요? 네, 이 WTO에 제소되면은 양국 간의 협의가 시작되고 별다른 성과가 없을 시 분쟁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등은 2년 이상 소요가 되고요. 또 상고까지 감안하면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일본의 처분만 바라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의 중재만을 기대하거나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일차원적인 방법이 아닌 더 복합적인 국제 여론의 공론화를 통한 문제 확산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일본 언론들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찬성을 얻기 위한 접전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고요. NHK도 한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강화됐다면서 한국은 향후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국제 여론전을 앞으로 벌이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굉장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와야 될 텐데 네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정부의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안보리에 제출된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대상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를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 8항에서 원산지와 관계없이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수뇌부나 고위층에 애용하는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와 담배, 또 일본술인 사케, 화장품, 중고 피아노, 노트북, 컴퓨터 등 다수의 사치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2017년 4월 개설된 일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미니소의 평양 지점이 대북 사치품 수출 및 합작 기업 설립 금지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사치품의 수출에만 그친 게 아닌 게 또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물품 중에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라든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장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2016년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전함에 탑재된 대함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전함의 레이더가 일본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라디오 수신기, 같은 해 4월 삼척과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역시 일본 제품이거나 일부 부품이 일본 제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고요. 또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이 화성 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조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처럼 일본의 대북 불법 수출에는 과거 북한과 거래한 일본 기업이나 제일동포가 연루가 됐고요.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 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이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적시된 일본의 대북 불법 수출 사례는 대부분 일본 정부가 보고한 것이어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합하면 일본의 대북 수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오히려 일본의 수출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근거는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자극적인 살인가스까지 들먹여가면서 북한의 반출서를 흘렸다가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이번에는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캐치홀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그 과장급 실무협의 자리에서 일반 물품이지만 재래식 무기 개발에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전략 물자에 대항하지 않더라도 대량 파괴 무기 등의 제조, 개발, 사용,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의도가 있음을 알았다고 의심되면 상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 대외무역법의 캐치홀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왜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면서 따진 건데요. 그러니까 수입국인 한국이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국인 일본이 아예 선제적으로 그 관리 책임을 맡기 위해서 수출 품목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이 뭐 한국을 우리는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한 거다. 뭐 이런 게 일본의 주장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우선 일본은 캐치홀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 등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근거라든지 사례도 없이 그럴 것이라는 추정에 의한 주장이라는 건데 당연히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우리 정부 당국자는 한국의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법제는 대량 파괴 무기를 중심으로 한 미국 법제를 따왔기 때문에 대량 파괴 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나눠진 체계를 운영하는 일본 법제와 다르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대량 파괴 무기 등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재래식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에도 수출자는 최종 사용처가 무기인 것을 알거나 의심될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해서 일본 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억지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지금 대화를 계속 안 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입장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화 중재 노력도 전혀 먹히질 않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시아를 출장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일본 방문 기간이 지난 11일부터 14일 중인 12일에 이 도쿄에서 그러지 말고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한국은 당연히 호응을 했지만 일본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일정상의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만약 한미일 간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느끼면 알아서 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미국 정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로비가 굉장히 꾸준하고 굳건한 상황에서 그렇죠. 미국의 기업이나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이 돼야만 미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전제해야 한다. 그 의미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의 그 행동 자체가 이 한미일 간의 공조를 깨트리는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아주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알아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